국정감사장에서 엄청난 장면이 하나가 연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계엄 선포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은 계엄을 동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남부지검의 관봉띠제 분실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굉장히 요새 뜨거운 이슈였고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은 이거 그냥 검찰에서 수사하면 안 되고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라 이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띠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가 있어요.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국정감사장에서 천대엽 대법관을 앞에다 두고 컴퓨터 강의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강의하는 박은정 의원의 모습 함께 보시죠. 일단 이 사건이 그러면은 스캔이 되어 있었다면 대법관과 대법원장 컴퓨터 가셔가지고 윈도우 키와 영문 R을 눌러서 실행창을 실행하시고 이벤트 뷰어 명령어를 입력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창이 실행이 되면 윈도우 로그를 누르고 보안 탭을 클릭하시고 그 보안 탭을 클릭하신 이후에 3월 27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로그 기록을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걸 내주세요. 천대엽 표정. 천대엽 표정 뭐라고? 저게 천대엽 처장의 표정이 제가 행정병이지 않았습니까? 선임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그렇습니까? 네. 저때 어땠나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전자문서를 처음에 받다 그랬어요. 5월 2일 날. 그래가지고 로그 기록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전자문서를 보는 게 지금 형사법상 종이 기록이 원칙이어서 전자문서를 봤다고 하면 뭔가 위법이 될 것 같은지 점점 전자문서 봤다는 말이 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 로그 기록을 추출하는 걸 몰라서 로그 기록을 못 내놓는 건가 해서 가서 이제 직접 말씀을 드렸죠. 근데 종이 기록을 또 받는지 부분을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 종이 어디 갔냐고 물어봐도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에. 맞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도 이제 배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천대엽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이 문서만이 법적 효력이 있다. 직접? 직접 얘기했어. 전자문서는 효력도 없는 거다. 박은정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사건의 효력이 있는 이제 원본 형사 사건에서 기록은 이제 종이 기록입니다. 스캔 기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월부터 이렇게 전자와 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편의상 그걸 갖다 보조 수단으로 장착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스캔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또 거기에 어떤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제 편의적 보조적인 부수적인 장치라는 말씀만 약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 얘기하지 말라. 이젠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사기 앞으로 가셔서. 근데 이 종이 복사를 한 사람이 지금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복사한 걸 본 사람도 지금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대단히 문제가 실제로 본인들이 전자로 해서 했다고 한 것은 이게 오랫동안 기록을 봤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불법이라고 본인이 인정한 걸 얘기하면 결국 이틀 만에 했다는 게 증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안 봤다는 게 일단 자백이라고 자료 안 보고. 법원이잖아요. 법관분들은 증거 재판주의, 증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스캔을 한 로그 기록을 가지고 만약에 기록을 봤다, 파일을 봤다 또는 복사한 문서를 봤다 아마 국감장에 그 문서 다 들고 왔을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트에다가 종이를 끌고 왔을 거예요. 맞아.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 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이 계산을 해봤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복사를 했다고 하면 일반 복사기로 출력을 하면 7만 페이지 14명 거 하면 68일 걸린답니다. 고속 복사기로 하면 34일, 초고속으로 해도 20일이 걸리는 거예요. 복사하는 데만 계속 복사를 하는 데만.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결론 정해놓고 검토 보고서 가지고 이제 그 결론과 관련된 어떤 그런 토론 정도 하고 이미 끝내버린 거죠. 그거는 이제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게임 끝난 거예요. 이렇게 게임이 끝난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보니까 천대엽이 발언이 계속 자신의 발언을 배척시키는 발언을 또 하게 돼. 스스로. 요거를 또 그 박은정 의원님이 국감장에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따로 또 정리한 게 있거든요. 천대엽의 발언 잠깐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5월 2일하고 5월 4일 다르고요. 5월 14일이랑 9월 24일이 완전히 배치됩니다. 그렇죠. 5월 2일 보면은 모두 다 천대엽의 발언입니다. 모든 사건은 전자문서화가 된다. 이 전자문서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스캔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이틀 뒤인 5월 4일 날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5월 14일 날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판단했으리라고 믿는다.
근데 9월 24일에는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감당이 아예 안 됩니다. 맞아요. 네. 본인이 사실은 했던 말을 본인이 계속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을 자기들은 또 벌 수밖에 없으니까 3월 28일에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추미애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공식 문건에는 사건의 기록을 4월 22일에 나눠준 것으로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문건 요 중에 저희가 메모 적힌 게 뭔지 잘 모르겠다. 네. 이걸 조금 궁금해했었는데 네. 이 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네. 박수산 씨가 제게 제보를 제보를 했어요. 네. 그게 바로 김종환 변호사입니다. 네. 요거를 해석을 해주겠답니다. 네. 문건 올리고 해석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인수인계서라는 게 뭐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 기록 같은 경우는 다 종이로 이제 그 기록을 보게 돼 있습니다. 네. 나머지 지금 민사 행정 나머지 사건들은 다 전자 파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수인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종이 기록 같은 경우는 종이 기록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당연히 인수인계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인계서는 언제 누가 이걸 인수인계했다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저 인수인계서는 글씨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장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기 지금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례적인 거죠. 뭔가 지금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증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인수인계서에 지금 4월 22일이라고 나와 있고 위에 2차라고 써 있는데 2차는 저건 분명히 이제 대법원 1부, 2부, 3부에 2부에 이제 대법관을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로 붙이거든요. 이름을 2부에 차 대법관에게 가는 기록 인수인계서인데 인수인계를 하려고 봤더니 저 앞에 이제 숫자들은 이제 저 책 권수 이런 거거든요. 이제 기록이 너무 많으니까 권수가 1권, 2권, 3권 나뉜단 말이에요. 봤더니 책이 없는 거예요. 이 기록이 만약에 실제로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기록을 먼저 본다고 누가 가져갔었네요. 이걸 적어놓은 건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네, 미리 본다고 가져간 걸로 하자라고 적었는지 일단 저기에 문장이 적혀 있는 자체가 이미 뭔가 절차에 고장이 났다는 뜻입니다. 저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대법원. 오, 네네. 네. 누가 썼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것도 몰라요? 답을 안 해요. 누군지를 특정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대협 행정처장이 네. 그거 이 글자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걸 우리 그 국회에 냈잖아요. 네. 이 사건 기록 인수인계서를 내면서 천대엽 행정처장이 처음에는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본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이 4월 22일 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필한 것이 아닌가.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런 의심이 좀 전 들어가지고 그렇게도 또 볼 수 있겠군요. 누가 썼는지 그리고 위에는 어느 위 대법관이 위인지 아니면 재판 연구관이 위인지 위에 올라갔다는 게 어디에 올라갔다는 것인지를 물어봤는데 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게 무슨 계속 계속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거예요. 답변을 하면 할수록 이 사건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서는 그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작은 문서를 쓰더라도 누가 작성했는지를 쓰고 우리가 사인끼리 계약을 할 때도 서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문서는 숫자랑 이런 것만 쓰여 있지 누가 작성했다는 거에 대한 칸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잖아요 지금 저기 영수인 네. 자체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문서는 문서 자체의 효력도 지금 없는 거고 그냥 뭔가 서류 처리를 하기 위해 그냥 이제 넘긴 서류에다가 밑에다가 뭔가 이제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이거 기록이 이미 넘어간 겁니다라는 문장을 써놓은 거죠. 네. 얘네들 그 내부 규정에 영수인은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고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근데 이게 없네. 없죠. 담당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 인수인계서 자체는 원래 그동안 대법원의 그 관례 원칙대로 하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이 되고 했기 때문에 기록 인수인계를 이날 하는 건 맞거든요. 네. 4월 22일 날 소부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3월 28일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되어야 되니까 이미 기록은 대법관들한테 갔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기 위해서 저걸 쓴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저는 드는 거죠. 사후 문건 조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4월 22일 날 기록이 간 게 맞는데 근데 왜 기록이 먼저 올라가 있다고 해야 됐는가? 그게 저는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이게 이래저래 다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결국 이례적이죠. 본질로 돌아가면 이 재판 진행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일반적 재판 절차와는 달랐고 뭔가 저렇게 뭔가 문장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될 만큼 하여간 이 재판 진행 자체에 고장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죠. 네. 그 두 분이 말씀이 맞다면 대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처리한 게. 네. 이 대법원 재판. 입장은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동으로 전원 합의체의 심리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네. 사건은 접수되면 무조건 다 전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작년 한 해 그 대법원에 접수된 24,044건 전부 다 자동 전합이 되면 그 사건들도 기록을 접수되자마자 받는지 그 자료도 내놓으라 그랬어요. 제가. 네. 근데 그 전압으로
된 게 그 0.1%도 안 네,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해에 10건 미만 10건 네. 남짓이라고 합니다. 24,000건 중에서. 네, 0.1%도 안 돼. 그게 어떻게 자동으로 모두가 전압이 된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래저래 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큰일 났네.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요 정도로 일단 잠깐 좀 조의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종편 애들은 아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야. 뭐요? 이 진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슈. 윤석열이 계엄 선포한 직후에 대법원이 대법관들하고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는 알고 있죠. 예. 근데 회의 내용이 안 나와서 우리가 그걸 따져묻기가 좀 애매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엄청난 장면이 하나가 연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계엄 선포 당시에 조의대 대법원은 계엄을 동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천대엽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그 장면 우리 종편 수기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합헌 저게 그 국감장에서 굉장히 밤늦게 나온 발언이어가지고 그게 크게 지금 모든 분들이 네. 그 주목을 안 하고 계신데 아마 다 처음 봤을 거예요. 처음 봤어요.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네. 저게 계엄이 합법이었다면 네.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법원이 이 계엄을 인식하는 인식하는 관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는데 네. 기각 사유가 그러니까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경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 법관의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저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저렇게 발언하는 것, 대법원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과 박성재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계엄에 대한 시각과 아울러 나아가서 그러면 위법성을 인식을 했는지가 논란이 되면 윤석열도 내란 당시에 위법성 인식 안 했다고 하면 무죄인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굉장히 심각한 법원의 인식입니다. 법원의 인식, 이 계엄에 대해서 법원의 인식이지. 이거 엄청 중요한 포인트 맞죠? 저는 그 박성재 그 구속 기각이요.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자 어떤 정말 위험한 사인이라 정말 가장 위험한 어떤 그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반적인 뭐 도주 우려, 정말로 너 출석 열심히 하니까 도주 우려가 없어. 이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거긴 한데 왜냐하면 범죄의 중대성을 봤을 때 이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게 내란죄는 살인죄보다 더 심한 범죄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형량이 가장 센 범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법률가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거기에 위법성 인식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위법성 인식이라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 범죄 행위가 있어야 돼. 구성 요건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행위를 판단하는 거고요.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자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위법성의 인식,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 나는. 그러면 그건 행위자마다 그 주의도가 달라지겠죠. 다 다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판례 중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총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멧돼지를 잡기 위해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얘가 총을 쏘기 전에 공무원한테 물어봅니다. 총 쏴도 돼요? 그러니까 쏘세요 해서 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소됐는데 공무원한테 물어봤으니까 너는 총 쏘는 거에 위법성이 없었다. 무죄 이렇게 나온 판례가 있어요. 이게 위법성의 인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누구한테 뭘 물어봐가지고 자문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말이 안 되죠. 일단.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네. 거고 이 판사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얘가 이것이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 거야. 네. 쉽게 말하면 저기 옛날 그 독일에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위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판례는 사실 법률의 부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위법성의 인식을 굉장히 좁게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 기각하면서 위법성의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는 이번 내란 재판 진행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어떤 그 사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큰일이네. 박성재 장관은 법률가잖아요. 네. 검사 출신이고 큰일이야. 그날 국회에 시민들 법률을 잘 모르는 시민들도 이것이 불법한 계엄이라고 하면서 다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성재 장관이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대법관들은 이게 위법한 계엄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회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의대가 12월 4일 출근할 때 이 계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말을 못 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119 서부지법 폭동 때도 뭐라고 천대엽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몰라. 뭐라고 했어? 얘기해봐. 나 지금 화 많이 나 있으니까 아니, 신중하게 대답해라.
그럼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마치 토시까지 틀리고 혼날 것처럼.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천대엽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 이거 완전 미친 발언이야. 이게 인식이 지금 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이번 박성재까지 박정호입니다. 이 판사 이름은 박정호 판사. 야 이거 너무 심각하네. 그러니까 박정호 판사는 거의 지구현 판사 수준이에요. 이 영장 기각될 수가 없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애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이상민 장관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이거든요. 더 심한 구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냥 도주 증거인멸 우려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법성 인식을 가지고 썼는데 이것은 굉장히 제가 24년 검사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영장 기각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내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 있고 그게 걱정이 심지어는 되는 윤석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문제고 네. 더 황당한 건 이 대법관인 이 천대엽 이 행정처장이 한 말이 합법적이었다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법 전문가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대법원의 법관이에요. 맞아. 법관이 그 당시에 계엄 선포는 불법적이라고 왜 모르냐고 일반인도 아는데 근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대법원의 기류가 이랬다는 거니까 대법원이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송민영 장관이 와가지고 지금 뭐 비상계엄 한다고 우리 국무회의 비상계엄 때문에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습니까? 박성재 장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박성재 장관이 지금 이 비상계엄이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이 비상계엄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본인은 합헌적인 그 비상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법성의 인식이 네. 없었다. 네. 이렇게 판단한 박정호는 진짜 심각한 게요. 네. 당시에 박성재가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 중에 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이 계엄에 위법성 여부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갑자기 생각났는데 맞아요. 박성재가 이렇게 X표를 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맞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얘는 인식이 완벽하게 있었던 아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근데. 그리고 이거 이미 증거 인멸도 했잖아요. 박성재가.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3,600 원래 명. 증거 인멸 우려만 있어도 이거 구속을 시키는 건데. 네. 증거 인멸을 이미 해버렸는데 문건을. 야,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그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 그 많은 지시를 이동하면서 막 내리고 합니까? 예. 그 많은 지시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뭔가 똑똑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계엄이 해제되기 전인 거예요. 대법원에서 회의를 할 때와 그다음 법무부에서 회의를 할 때는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기 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네. 회의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도 있지 않는가. 네. 그 박상희 장관의 경우에는 이미 다 드러났고요. 그럼 대법원은 뭐 했는가? 저는 그걸 또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그 중요한 얘기를 나눠도 부족할 판에 종편에서는 지금 주진우 의원이 뭐만 문제 제기하면 그것만 다뤄요.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 또 사진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이것 갖고 지금 완전히 물타기 들어갔거든요. 예,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주진우?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전날 우리가 대법관 증언을 한다고 하니까 법관당 75평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대법관 집무실을 보겠다고 해서 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저 대법정 간 것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그 법원에서 지금 주장하는 건 대법관 4명만 늘려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정을 좀 보여드리겠다고 먼저 제안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법대에 왜 올라갔냐 하면 법대에 12명의 법관 자리가 있어요. 대법관 자리가. 근데 양옆에 2명씩 그 빈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가 거기에 4명이 증가되면은 거기 앉으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저희가 본 거예요. 2명씩. 그래서 4명을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법원 행정처에서 안내 받아가지고 가서 실제로 눈으로 본 거예요. 원래는 집무실 보려고 갔는데 평수 때문에 저기에 간 건데 주진우 의원이 저런 식으로 저렇게 왜곡해서 하는데 저것이 모든 보수 언론과 종편에서 저것을 문제 저것만 삼고 얘기하고 있는 있어요. 거예요. 두 사람한테 네. 제가 오늘 물어봤거든요. 뭐 하냐고. 이것만 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주진우 의원이 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 사진들 누가 찍었는지는 아마 국민의힘 보좌진 중에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 사진을 왜곡시킨 겁니다. 저것을. 그랬구나. 국민의힘 친윤 검찰의 굉장히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몰랐지? 아니 저는 뭐라 그랬냐면 국정감사 10번 해봤어요. 네. 근데 보면 다 이 현장 검증을 하게 되면 먼저 피감기관에서 이 로드맵을 다 짜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협의를 하는 거지 무조건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보다가 여기 괜찮네 갑시다 이렇게 안 해요. 왜냐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법대에 올라서 사법을 짓밟았다는 표현 자체가 맞아. 그게 잘못된 거죠. 네. 국회에 올라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일반 국민이 뭐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 보면 안 됩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저희가 16명을 늘리면
대법정의 평수가 부족하잖아요. 대법관들이 앉는 뭐 자리.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4명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양쪽에 2명이 다 있으니까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법대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네.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천대엽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한 거를 네. 보여주려고 더 늘어나면 의자를 좀 작은 걸로 하면 됩니다. 목욕탕 의자. 네, 저렇게 의자가 클 필요가 없어요. 네. 아니 그거 아니, 법대에 올라가는 게 아까 변호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종편에 내가 그랬어요. 이걸 또 물어보길래 아니 내가 목사인데 예전에는요 강대상이라고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장소에 예전에는 거의 못 올라가게 신성한 장소라고. 요즘은요 거기 가서 춤도 추고 공연도 하고 난리 쳐요. 예배할 때만 거기 그냥 목사가 쓰면 되는 거야. 그게 뭔데요? 법대 올라가면 안 돼요? 재판하고 있어요? 재판할 때 올라가면 안 되죠? 비어 있는데 올라가면 뭐가 문제인데 대체? 그 장소가 신성해?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뭔 소리야? 자, 지금 시간이 이제 없으셔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빠르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한 가지만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내란 재판에서 그 CCTV가 나왔잖아요. 결정적으로. 맞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보했냐면은 경찰 국수본에서 네.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특수본에서는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내란 수사를 잘했습니다. CCTV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 위증한 거 이런 것들이 풀리고 이 내란의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맞습니다. 나쁘게 했는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못한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봐 보셔야 된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계속 수사를 해왔으니까 검사가 수사를 잘하겠지. 그럼 경찰이 앞으로 계속 수사하면 경찰이 잘하겠지. 지금도 잘해요.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김종환 변호사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국감 이슈 지금 감사원이 진짜 문제거든요. 네. 감사원이 진짜 심각한데 지금 워낙 심각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조명을 아주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감사원 이슈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도 지금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뭐 괜찮습니다. 아, 제가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냥. 일단 물리적 시간도 너무 길고 준비하는 시간도 있을 테고 싸워야 되고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일정이 좀 빡빡한 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법사위가 최전선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사진행 발언도 많이 진행 방해도 네.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힘든.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가 진짜 어디 믿고 기댈 때가 지금 단 한 곳도 없는 느낌입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게 바로 국회. 그것도 민주당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열심히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국정감사장에 그 유명한 21g 대표 김태형이 나왔습니다. 21g. 예. 근데 윤석열, 김건희 관저에 흰옥기탕, 다다미방을 설치했다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일본 총리 아니지? 아니지? 이시바 관저 아니고. 이시바 관저 아니지? 관저 아니고. 네. 네. 자, 그 장면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네. 21g 관저에 흰옥기탕 넣었습니까? 네. 김건희 V제로와 관계가 있는 21g 대표 관저 공사하면서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관저에? 마루로 시공돼 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감사원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감사원은 다 봐왔겠죠? 2층에 다다미방이 있어요. 건진법사 압수수색 갔더니 아마테라스 일본 신당이 들었고요. 김건희 관저에 다다미가 들었어요. 왜 일본하고 가까웠는지 스크릿 골프장이 들었고 흰옥기탕이 들었고 국민 여러분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낱낱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너무 대놓고 드러나다 보니까 이거를 또 보수 쪽에서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왜 문제야? 세금을 너무 사사롭게 썼잖아.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너무 일본색이 짙잖아. 그리고 감사원이 부실 감사했잖아. 그렇죠. 문제점들 많잖아. 맞아요. 와, 이거 처음 나왔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바쁘셔가지고. 일단 관저에 저렇게 다다미하고 흰옥기탕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다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관저에 사는 것에 따라 인테리어 어떻게 하는지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지금 또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데 네.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을 쓰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 두 번째 저는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왜 그렇게 친일적인 행태를 펴내게 네. 궁금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상황 보면 정말 원래 일본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 그래서 그게 더 충격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에서는 뭐라고 변명하냐면 1차 감사 때 그 다다미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서류만 감사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부적절한 말이죠. 그렇죠. 아무리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하더라도 감사원은 본연의 현장 감사를 했어야 하고. 네. 그런데
아마 서류 감사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걸 발견하지 못한 걸 스스로 인정한 그런 어제 국정감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21g 대표는 참고로 2023년 8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저도로 여름휴가 갈 때 네.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같이 갔어요? 네. 거기 같이 갔어. 측근이네. 그리고 이 사람 부인이 그 조모 씨라고 있는데 명품백 돈 교환하러 갈 때 그 이 사람이 200만 원 냈잖아 200만 원 부인이. 그래요. 완전 최측근이야. 그리고 이제 입찰된 방식도 거의 수의계약으로 지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체가 자격도 없는데. 예, 그 공사 입찰된 것부터가 지금 비리 투성인데 저거 조사 제대로 해봐야 돼요. 아, 사실 21g이 입찰 받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18개 업체에다가 하청을 내립니다. 근데 그 18개 업체 중에서도 15개가 또 무자격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관공사라는 것은 과업이 끝난 다음에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과업이 끝나야지. 네. 일이 끝나야지. 과업 안 끝났는데 저렇게 지급됩니다. 와. 그리고 관제공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국가 원수가 머무르는 곳이니까 보안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저렇게 지금 졸속으로 됐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됐다는 것 자체도 또 문제죠. 그렇습니다. 저 대표는 그러면은 다금발이 봤을 수도 있겠네. 23년 8월 같이 네, 같이 갔으니까. 네. 그때 있었구나. 자, 진짜. 진짜 완전 최측근인데 이거 좀 제대로 감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문제라는 겁니다. 핵심은. 자, 그래서 감사원 중에서도 유병호 얘한테 주목을 해. 나 얘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진짜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죠. 이름만 네. 들어도. 윤석열 정부 기간 감사원의 실세 유병호. 지금은 감사위원이야 또. 맞아요. 예, 사무총장에서 지금 감사위원이 됐어요. 네. 근데 얘가 도대체 뭔데 최재 감사원장보다 특활비를 2배 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떠한 증빙 자료도 없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너 뭐에다가 썼냐 물어봤어요. 우리 의원님이. 근데 첩보 활동을 했대. 감사위원이 뭔 첩보 활동을 해? 경찰이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감사원장에 비해서 특활비를 더 쓸 어떤 이유가 존재했던가요? 첩보비라고는 제가 기억합니다. 감사위원이 무슨 첩보비를 받습니까? 무슨 첩보 활동을 합니까? 고위직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기자분들도 뵙고 고위직을 만나는 것이 전문가도 만나고요.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 기재부가 작성한 3-1 적용 항목 범위에 보면 이게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아서 다른 비봉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 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으면 특활비로 쓰면 안 되고 다른 비목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죠. 아니 그 의원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최재 감사원장 체제는 유병호가 윤석열 정권 취임하고 사무총장 2020년 6월에 오면서 사실상 감사원장 유병호였다고 볼 정도로 실력자였거든요. 네. 최재 원장은 거의 허수아비고 유병호가 최고의 실권자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특활비 쓴 내역을 보더라도 드러납니다. 실제로 유병호가 저희는 이제 여러 2023년 4년만 딱 비교를 했는데요. 네. 2022년까지는 정액제로 갔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2023년부터 이제 예산이 깎이면서 신청해서 특활비를 써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네. 신청해서 쓰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최재 원장보다 유병호가 훨씬 더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최재 원장이 1,509만 원을 썼거든요. 근데 유병호는 2,868만 원을 씁니다. 거의 2배 가깝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거에 나중에 검증하기 위해서 활동 보고서 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볼 생각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어떻게 쓴 영수증이 아니고 자 이렇게 돈 받아 쓴 거 어떻게 활동했는지 써내. 그래서 반기별로 써내겠던 모양이에요. 네. 감사원에서. 근데 그게 유병호가 제일 부실했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그 자료를 제가 직접 지금 제출해 달라고 했고 그걸 보고 종감해서 제가 좀 질의를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유병호는 아까 얘기했던 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발언한 거 제가 잠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첩보활동하면서 마약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제가 그때 국정 가면서 현장에서 못 들었는데 아니 감사원에서 무슨 마약 첩보를 감사위원이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감사위원은 이제 감사원의 조직이 원래 사무처에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원들은 뭘 하냐면 마치 사무처는 검사처럼 기소를 하고 감사위원회는 판사처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위원회는 첩보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첩보활동을 위해서 돈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네. 그런데 더 제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신청을 해서 받아가라고 하니까 유병호가 사실상 가장 영향력이 큰 감사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을 증빙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제일 많이 받아가요. 맞아. 다른 감사위원들 한 55만 원 월 평균 받아갈 때 자기는 감사위원으로서 한 100만 원 가까이 받아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게 총체적으로 감사원이 다른 거 특활비나 자금 집행하는 거 감사하는데 가장 허술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종감 때 감사 정확히 하라고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저자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 태도부터가 문제도 너무 많고. 유병호가 특활비에 대해서 구린데가 많다는 것을 저 사진을 영상을 보면서 확신을 했어요. 왜요? 평소에 유병호는요
보통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잖아요. 네. 눈 부릅뜨고 달라듭니다. 그런데 우리 화면 보면은 아주 좀 그나마 온순하잖아요. 그나마 기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굳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흔적이 남는 거니까. 어떤 모 의원께서 당군 일에 가장 안 하모인 사람. 그럼요. 당군이래 가장 안 하고 인이래. 정말 유병호는 오만 방자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표현했습니다. 예. 진짜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감사는 뭐 좀 잘했느냐 그거를 좀 살펴보는데 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의원님이 밝혀내신 부분 같은데요. 감사원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알지? 알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때 큰일 났었어요. 예,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아주 심각한 잘못을 감사원이 덮어줬어. 그 정황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공기업 강원중도 개발공사가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을 합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네. 근데 여기 이제 사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야. 네. 그런데 강원중도 개발공사가 빌린 돈 2천억 원을 네. 강원도가 다 갚게 생겨버린 거야. 강원도가. 도에서. 그러니까 이 김진태가 2천억을 갚기 싫으니까 강원 중도개발공사 파산 신청을 해버려요. 공기업인들을 2천억을 안 갚으려고 네. 파산 신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파로 지방채 신용도가 막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채가 안 팔리는 거야. 네. 그래서 자금 조달이 안 돼서 그때 난리 났었잖아. 맞아. 우리 알잖아. 다뤘던 거 기억나요. 난리가 네. 났었거든요. 이게 워낙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거든. 심각한 문제가 됐었어. 심각해.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 감사를 했는데 네. 김진태의 잘못된 정황을 엄청나게 많이 발견해. 근데 감사 보고서에는 김진태 부분을 쏙 뺐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그 2022년 그 9월 28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딱 들어서자마자 있었던 일인데 내일 돈을 갚아야 되는 채권 만기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원 중도개발공사 못 갚으면 강원도에서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 생각이 이거 강원도가 돈을 물어주게 생겼네. 그러면 원래 채무자인 강원 중도개발공사 파산해버리면 우리가 돈 안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감사가 드러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BNK라고 돈을 빌려준 회사에 정확히 알아보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중도개발공사가 파산 신청하고 그러면 너네 문제 삼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한테 뭐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하고 좀 잘 넘어갈 수 있냐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됐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확인 과정이 전혀 없이 자기들하고 얘기하는 법무법인 어떤 변호사하고 그냥 비서실장이 전화 한 통하고 야 뭐 괜찮대? 괜찮다던데? 거기서는 별로 문제 안 삼겠다는데 요 정도의 말만 듣고 그냥 실행해 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BNK는 이런 쪽에 야 우리가 언제 그런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아까 지방채가 문제됐다고 했는데 지방채가 문제된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고채하고 지방채하고 거의 같은 신용 등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무슨 전력공사라든지 도로공사 이런 데서 돈 빌릴 때도 만약에 지방채 신용도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야 이제 아예 채권이 안 팔리는 거예요.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200억을 국가에서 200조를 투입을 유동성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200조. 그런데 그것을 감사를 아예 2023년에 감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착수하지도 않고 그냥 모니터링만 하겠다고 그러고 이건 모니터링 대상도 아니었어요. 근데 2024년 하도 민주당이 야 이거 빨리 감사해라 이거 감사를 했는데 그때까지 검찰 경찰은 수사 자체도 안 했어요. 겨우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로 밝혀낸 게 김진태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고 2015년에 이미 레고랜드 만들 때 야 그때 뭐 약간 뭐 비용이 변하면 수익성 변동되고 그런 거 왜 도의회 보고 안 했어? 그냥 문화재 거기 많이 매장돼 있다는데 왜 그거 제대로 뭐 발견 못하게 그렇게 제대로 안 했어? 요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이번에. 근데 그게 2015년에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쭉 새로 해놓고도 새로 발견된 것도 전혀 없고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혀 이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김진태 지사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해서 맞습니다. 국가에서 200조가 들어간 그런 그걸 감사하라는 거였어 사실은. 그걸 감사하러 오는데 무슨 딴 데 가서 가렵지 않은 다른 다리 긁어놓고 와서 감사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냐면 감사 그 위원회 회의 그가 이제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열람 신청 제출 신청을 했는데 의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람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보좌진도 안 되고 저만 열람을 해야 된다고. 좋다. 내가 다 읽어보다. 그래서 열람을 하고 나서 다시 종합감사에 제가 지적을 할 건데 누군가 제가 제보사항을 보면 그 한번 열람해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을 거다.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 그래서 제가 철저히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감사원도 가만두면 안 되고 김진태도 가만두면 안 되거든.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진짜 많은데 이거를 다루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또 보수 쪽에서는 김진태가 단체장들 중에서 업무 평가가
상위에 랭크돼 있다고 이렇게 또 광고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 네? 이게 말이 됩니까? 200조로 나라 살림을 거덜내려고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김진태가 무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지방채가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예. 이게 무슨 김진태가 지금 업무 수행 평가가 뭐 높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이제 업무 수행 평가가 높은지 저는 뭐 그에는 잘 모르게 관심도 없지만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건이 결행이 되고 결정이 되고 뭔가 실행이 될 때 제대로 된 검토 및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을 저는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어려운 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오늘 준비한 거 말고. 좀 쉬운 걸로 물어주시면. 아니 그 마약 수사 관련해 가지고 네. 오늘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특단의 지시를 내렸잖아요. 동부지검장이 예.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위와 무역 정보합동수사팀에 판결된 백혜령 경장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전결권을 부여를 했다. 그러니까 백혜룡 수사팀을 5명으로 꾸렸잖아. 네. 근데 그게 수사팀이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건 아주 작은 경찰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이제 기사로밖에 접하지 못하고 이제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일단 백혜룡 경정이 동부지검에 가면서 그 수사팀에 합류하지 않고 동부지검 수사팀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불법 단체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선언을 한 상태고. 네. 그런데 백혜룡 경정은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되고 그러면 제일 현재 동부지검에서 해결 가능한 동부지검은 자기들이 이게 합법적인 당연히 저는 합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어떤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백혜룡 경정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다만 수사는 하도록 해야 된다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게 우리가 관여 안 할 테니 당신이 스스로 경찰서처럼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미니 경찰서 그다음에 거기서 영장을 신청하면 또 검찰이 그 일정 프로세스에 따라서 영장 뭐 청구도 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갑시다. 저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야 백혜룡 경장이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네. 자기가 뭐 경찰서장처럼 이렇게 좀 어폐가 있지만 자기가 책임자로서 네네. 수사를 진행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간섭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네네. 있어서는 동부지검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같은 팀으로 섞여 있으면 계속해서 잡음이 날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안 판단하는 것 돼. 같아요. 그래서 네. 백혜룡 경정이 하는 대로 그 성과 그대로 100% 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라리 바람직하다. 왜냐면 같이 섞여 있으면 계속 시끄러우면 그러면 안 돼요. 본래 수사가 안 되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형식적으로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없습니까? 이제 왜냐하면 합동수사팀을 꾸려졌을 때 네. 경찰은 경찰대로 따로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아예 조직은 딱 분리해서 이렇게 경찰과 검찰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검찰청에서도 수사과는 경찰로 취급합니다. 같은 검찰청 안에 있어도 수사과라고 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일반 직원들이 같이 수사하는 거기는 경찰서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네네네. 수사 기록이 영장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경찰도 한 기관 내에서 경찰서처럼 하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백혜룡 수사팀은 마약 수사 무마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세관 마약 자체 그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합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이해관계가 없다고 네, 해서 이제 그 맞아요. 부분만 이제 수사를 할 텐데 뭐 5명이 이제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좀 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성과를 좀 내면서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겠죠. 그럼요. 대통령도 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성과를 내달라고 요청을 성과로 했고 가야죠. 그리고 만약에 백혜령 팀이 제대로 활동을 하면서 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요청할 거라고 그렇죠. 보고 네. 그것도 저는 충분히 동부지검에서 검토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인원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네. 요청도 해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분리하는 것이 뭐 네. 수사를 위해서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갈등 갈등 얘기 할 없어요. 필요도 없고 네, 맞아요. 이제는 성과만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과를 못 낸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엄청나게 비판받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종편에서 자꾸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을 부추겨요. 부추기지? 그래 그걸 아이고, 강조해가지고 진짜.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해.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계속 부추기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어찌 됐든 간에 누구 한 명 편을 들어야 돼. 이문정 아니면 백혜룡. 둘 중에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거기서 또 이제 백혜룡만 욕한다고. 그러면 이제 해낸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맞아요. 이제는 잡음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는 안 뭐냐면 돼. 본질적으로 뭘 건드리고 있냐면 백혜령과 이문정의 갈등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연결되죠? 네? 백혜령이 지금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 아. 청소를 쓰고 있다. 음. 왜 그것이 대통령이 개런티를 해준 거냐? 어. 이거 백혜령 잘못되면 무조건 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재명만 머릿속에 남게 되면은 대통령의 많은 성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묻힐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보다는 손가락을 비난하는 면이 또 큰 거죠. 실제로 마약 사건이 본질인데 그게 본질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 네. 것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우려는 성과로 불식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부분은 이제 당분간 저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예, 당분간은 요거는 알았지?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 가시고 나면 저희는 김건희 특검 네. 거기 그 파견 검사 40명 네. 사실상 거의 항명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그 면면을
뉴스타파가 또 보도를 했어요. 네, 저 헤드라인만 봤습니다. 예, 그거를 저희가 좀 다룰 예정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잘 다뤄주시면 제가 네. 오늘 국정감사 끝나고 네네. 돌려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김기표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백혜령 영정 수사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라고 하시네요. 예. 아, 야, 이렇게 막 욕까지 올라옵니다. 야, 뭐 알고. 아, 그러네. 지금 욕이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네. 어휴. 난리 났어요. 지금 저에 대한 욕이. 종편에서는 계속 그걸 욕을 한다고? 예, 저에 왜요?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네. 왜 욕을 해? 다시 검토 단계로 들어갑니까? 와, 이거 다시 한번 또 제가 검토합니다. 안 네. 한다 그러니까. 네. 아하. 이게 제가 뭐 짧은 생각으로는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갈등만 부각되고 본질은 사라지고 그렇죠. 수사 동력은 약해진다고 약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생각을 해서 왜냐면 일단락은 전 됐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단락이 됐냐고 너 혹시 마약 사범 아니냐 지금 난리가 났어. 아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러네요. 지금. 진짜로.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수사를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이제 갈등설이 자꾸 부추겨지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라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단락이 됐으니까 수사를 하는 걸 지켜보고 일단락 아니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네가 5명으로 알았어요. 수사하랍니다. 마음대로 욕을 하든지 네. 말든지. 근데 어쨌든 지켜보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또 얘기하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월요일까지만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할 생각이었으니까. 네, 너무 진짜 제가 솔직히 내가 이거 제일 많이 다루지 않았나? 그렇죠. 솔직히 관심도 안 가질 때 내가 그 대검에서 합동수사팀 만들었을 때 내가 백희룡 경제를 연결해가지고 그렇지. 이거 어떻게 심우정이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데 심우정이 수사팀을 꾸리냐고 난리친 게 나야. 네. 야, 근데 나를 마약 사범으로 몰아버렸어. 여러분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분간이라는 말은 3일 정도를 뜻합니다. 예. 월요일까지예요. 신뢰받는 언론이.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진짜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지금 사실 특검이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검은 우리가 못 믿게 되고 그러면 이게 진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일 나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뉴스타파에서 어제 아주 성실한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어제 그 영상에서는 그 면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수염을 길러보려고 아니야. 시민보는 깔끔한 네. 그 느낌이 좋아요. 맞아요. 예. 멋있는 줄 알았는데 영상을 보고 깨닫고 아, 안 어울린다는 걸 알고 그건 아니었어요. 나갔어요. 예리하시네요. 예. 아무도 그 얘기 안 했는데. 아, 정말 싫었어요. 저. 진짜 너무 싫었어. 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못 보고 기사로만 봤어. 네, 너무 싫었어. 저희 와이프랑 같은 입장이에요. 아, 그죠. 아, 내가 좋아했던 시민보의 그 느낌이 아닌 거야. 아.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텍스트로 뭐. 텍스트로 봤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배은망덕한 뉴스타파 출신이지요. 봉지욱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어제 대기업 유튜버 체육 앵커가 더 빼라고 더 빠졌어요 지금. 아니 이걸 농담으로 하는데 이걸 또 아니 그게 아니라 매불쇼는 왜 그걸 또 쇼츠로 만듭니까? 못 본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걸 쏙 뽑아가지고 더 빼라고. 겸손하셔야죠. 뉴스타파 복귀하게 생겼어요. 지금. 겸손해야죠. 네. 아, 쭉쭉 빠졌네. 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TBS 95.1 라디오에서 매봉쇼라고 진짜 컴퓨터로 되셨어요? 압도적 의미 매봉쇼. 그러니까 그 매주 금요일 12시에는 봉지욱의 봉인해자라는 이름으로 1시간 하고요. 1시간 끝나고 유튜브 연장 방송은 압도적 의미 매봉쇼. 매불쇼 시작하기 전에 몸풀이 방송으로. 아, 좋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얹혀 가겠습니다. 예, 아, 압도적 의미 좋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결국 기어이 또 하네. 네, 네, 저는 이제 한다면 하니까요. 예.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 40명이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의미로 입장문을 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입장문 다시 한번 좀 보고 갑니다. 예.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이 특검 업무 담당하는 게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우리 복귀 요청한다. 네, 보내줘라. 아니 그 검사는 수사 기소 다 하지 말라며. 근데 왜 특검 나한테는 수사 기소 지금 다 시키고 있어? 아우 너무 불편해. 민중기 씨, 당신이 그 언론 앞에 서가지고 수사 기소가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 너 안 그러면 우리는 검찰로 갈 테니까 이겁니다. 맞죠? 네. 예. 제가 과장, 내가 뭐 아무 과장이래 자꾸. 과장 하나도 없죠. 요약이죠. 요약이요. 예, 요약입니다. 드라이하게 요약했습니다. 도대체 근데 이 40명을 욕하고 싶어도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맞아. 근데 우리 욕 편안하게 하라고 우리 시민보 기자가 아주 또 정리를 성실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민보 기자 시간입니다. 이제 욕을 편안하게 하라고 저희가 이제 명단 공개를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뭐 항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당한 저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공무원들이 크고 센 주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익명의 이제 입장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40명이 누군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파악을 했고, 네. 파악을 한 김에 이제 이력까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 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특히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 특히 전 정부 수사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건희 특검이 출발하게 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검찰이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김건희 관련 사건을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 말아 먹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말아 먹는데 일조한 검사들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둘을 합쳐 보니까 40명 중에 한 20명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특검이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윤석열의 검사들이 정적 죽이기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덮어주기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달이 나고 특검이 출범을 했는데 정적 죽이기에 함께하고 윤석열 일가 덮어주기에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 검사들이 이 특검에 또 들어와 있다는 이 영화 같은 이야기. 나의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을 내가 수사를 하려고 들어가 있다. 아, 니들 때문에 특검을 하는데 니들이 특검에 들어가는 이 아이러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처음 발의될 때 이 사건 때문에 발의가 된 거예요. 뒤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막 붙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검에 들어 있습니다. 한문혁 부장검사 그리고 정덕태 검사 이렇게 2명인데요. 와, 이렇게 2명이 들어가 예. 있어. 김건희 특검에. 예, 근데 제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취재할 때 재판에 가서 많이 봤던 분들이에요. 그 재판 공판에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저도 좀 고민되는 점이 있습니다. 양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덮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재판에서 또 김건희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검사들이. 했었죠. 네. 그걸 이제 제가 듣고 그 기사도 내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덮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를 보면 다른 사람은 전부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김건희는 쏙 빼놨다. 이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한문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지검에서 이걸 수사하다가 다른 부서로 지방으로 이제 전보가 났습니다. 그때도 이제 공판 참여는 계속 했어요. 하다가 이제 자기 손 완전 떠났는데 그 뒤에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재수사를 했잖아요. 갑자기 검찰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뜬금없이 이거 재수사를 결정하고 서울고검이 그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 고검에 또 한문혁 검사가 파견이 돼요. 파견이 돼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김건희 녹취를 우리가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이게 그때 나온 거예요. 아, 증권사. 예예예. 4년 반 동안 안 나왔던 녹취가 그때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의심을 갖고 당시 아니 이 미래에셋인데 그게 증권사가 네. 미래에셋 증권사 녹음 파일은 분명히 과거의 압수수색 목록에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라는 기사를 저희가 이제 썼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문혁 부장검사가 다 알고 중간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희가 했었죠. 네. 이 한문혁 검사가 그런데 지금 특검에 와 있는 거고 어제 제가 이제 기사를 내고 나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검사들한테도 전화를 많이 받고 네네. 특검에서도 받고 했는데 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문혁 검사 오해하지 말라 이런 전화를 저한테 많이 그래요?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분들 주장은 이제 한문혁 검사가 나름대로 그 외압 속에서도 수사를 열심히 한 검사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 하나랑 네. 또 당신이 의심하고 있는 그 4년 반 동안 묵혀놨던 녹취로 꺼낸 문제 그 문제도 진짜 그런 거다. 진짜로 미래에셋에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쳤는데 미래에셋 자료를 안 보냈다 당시에는. 근데 고검에서 그거를 다시 의심을 갖고 미래에셋 다시 보내라고 하니까 그때 보낸 거다. 이거 진짜다. 안 믿기겠지만 이게 사실이다라고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반론을 주셨어요. 네. 특검을 포함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요구까지는 이제 사실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저희는 의심을 이제 제기한 거고 정말 아주 희박한 가능성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니 일단은 그 해명은 제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전해드리는 거. 전해드리고요. 예. 나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맥락이죠. 뭐합니까 지금 시간 없는데. 여기서 지금 아니 근데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지인이 마포역에서 오프 더 레코드라는 그 LP 음악 카페를 해요. 하는데 너가 하는 거 아니야? 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지인이 친한 형이 하니까 자주 가는데 제가 근처에서 최경영 선배랑 저녁을 하던 중에 제가 1층에 내려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니 봉지욱 기자 아니냐. 네. 네, 인사를 딱 했더니 그 뒤에 뭐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사장님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회식하고 지금 2차 하러 간다 그래서 네. 딱히 가시는 데 없으시면 저기 오프 더 레코드 가시라고. 호객. 처음 뵀지만 했죠. 근데 제가 식사를 마치고 보니까 진짜 가 계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증권사의 그런 녹음 파일 시스템 서버 관리를 한 업체예요. 오, 잘 됐네. 업체예요. 사장님이 뭔가 기분이 엄청 좋으셨어요. 이때쯤이에요. 어. 딱 미래에셋 그 김건희 녹음 파일 나오고 얼마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네. 예. 사장님이 엄청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에셋 증권이 제출하는 게 아니고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세한 말씀 당연히 안 하시죠. 고객사와의 약속이니까.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직원 부장분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그 녹음 파일 누구 파일? 원래 갖고 갔다는 거야 다. 처음부터. 추가로 가져간 게 아니고. 4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4년 전부터 있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 그 HTS로 다 뭐 했는데 김건희만 한 것도 아닌데 김건희 것만 쏙 빼고 제출할 수 그거 있는. 이상해 오히려 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압수 목록이라는 것은 압수 물품은 있어요 지금 검찰에. 대검에서 감찰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한민혁 검사님이 뭐 억울하시면 한문혁 억울하시면은 스스로 좀 감찰을 좀 요청하시면 좋겠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검법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사실은 특검이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본인을 수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증거 이제 인멸이나 혹은 뭐 직무유기 이런 부분에서 수사를 하려면 본인들이 수사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김건희가 벌인 범죄 중에는 가장 미담이다. 네.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덮은 놈들 잡기 위해서 이거 중요하다고 매번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슬픈 일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남부지검의 관봉띠제 분실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굉장히 요새 뜨거운 이슈였고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은 이거 그냥 검찰에서 수사하면 안 되고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라. 이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띠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가 있어요. 이 남부지검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서 건진법사를 압수수색을 했다가 그 집에서 이제 돈이 나오고 거기에 관봉권이 나온 거잖아요. 그 부서 가상범죄 합동수사단의 부부장 검사였던 김효진 검사가 지금 특검에 5팀의 수석검사로 가 있고 그리고 박기태 검사는 그 압수수색을 했던 검사예요. 직접 현장에서 박기태 압수 그 명령이 압수 영장이 박기태 검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신의회 검사는 역시 같은 팀에서 사람들 막 진술조서 받고 막 이랬던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약간 좀 부적절한 태도로 논란했던 최지현 검사 있습니까? 같이 일하던 사이였던 거예요. 이분들이랑.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관봉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전 동료였던 최지현 검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신감이 거기서 나왔나? 그러네. 자신감이.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면도 있는데 이 관봉띠지 분실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특검에 있는 이 검사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이거 우리한테 곧 불똥 튈 텐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들은 얘기로는 이 검사들이 이 5팀 검사들이 이번 항명을 주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이 성명서도 쓰자고 하고 성명서가 아니죠. 입장문이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지검 관봉띠지 분실 사건이 커지고 자기들이 약간 위험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 그 없애는 정부 조직법도 통과가 되고 하니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특검 안에 있는 다른 분들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렵다 진짜.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 검사가 2,000명 넘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실력 있는 정말 깨끗하고 어떤 이런 저런 사건에 전혀 연루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그거를 특검 출범 초반에 얘기했다가 왜 그렇게 너 특검을 흔드냐? 이재명 정부 흔들지 마라. 나보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내가 그 얘기 안 하는 거야.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 뭐라 그랬죠? 너무나 그냥 평범한 이야기잖아. 평범한. 못하게 하더라고 나한테. 뭐 그건 체육 대신 제가 하면 되죠. 나 정말 지금은 다 하라고 그래 또. 우리 신 기자님 방송 제가 어제부터 쭉 봤거든요. 풀로.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마지막에 남는 질문이 왜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누가 어제 뽑았지? 보도를 하고 나서 네. 이제 특검 쪽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들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아니 검사 중에 100% 정치적인 검사도 없고 완전히 100% 비정치적인 검사도 없다.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70%, 80%인데 정치적인 사건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 100% 정치적인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항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이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얘는 정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뽑았다. 이런 항변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아예 이런 정치 수사에 참여 안 하고도 안 했던 사람 중에서도 뽑을 수 있지 않았냐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이런 면이 또 있겠죠. 이제 유능한 검사를 뽑고 싶다. 그럼 유능한데 유능한 검사는 최근에 크고 중요한 사건을 한 검사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크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부분 정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뽑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명을 그 해명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저도 오늘 그 해명을 저는 들었거든요. 들으셨어요, 네. 똑같이. 저는 그 해명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네. 이들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우리가 아는데 그게 수사를 잘하는 겁니까? 그게 유능합니까? 네, 그건 전혀 동의 안 되죠, 저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저희가 또 반론과 해명은 충실히 전해드려야 되겠죠. 뉴스타파 가서 하세요. 네, 그리고요. 또 예.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명태균 수사죠. 이건 우리 봉지욱 기자가 잘 알지만 네,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명태균 수사도 검찰이 뭉개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검찰이 계속 그 수사팀 배정 안 하고 형사과에는 뭐 한 1년 지나서 했죠. 그렇죠. 배정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김영선 의원 공직선거법 기소시효 지날 때까지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버티고 이래서 이제 김건희 윤석열로 가는 게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박진형 검사라는 분은 창원지검에서 계속 이 사건 수사했던 검사고요. 인훈 검사는 이제 명태균 수사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이제 수사팀 보강할 때 들어갔던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예. 되지. 이 수사가 지금 솔직히 예. 잘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고.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예. 뭐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저- 저- 오세훈 예. 서울시장은 창원지검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네. 특검에서는 수사를 안 하더라고요.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오세훈이 자기가 기획 수사의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특검 내부에서는 지금 이준석 그 수사는 거의 손을 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 얘기도 아니 예. 오세훈 이준석 왜 안 해? 그러니까 예.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거예요. 예, 왜 저도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밀렸어? 예. 그러니까 김건희와 관련돼 가지고 또 새로운 충격적인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아니 김건희 매간 매직하고 이런 거는 그냥 개인의 비리니까 그거 충분히 하니까 정말 공익적인 걸 좀 해야 되지 않냐. 오, 야. 그러잖아요. 훌륭하다. 예를 들어서 양평고속도로 이거 1조 6천억이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그 지역에 수건 사고지인데 이런 것들을 해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일 때 밀렸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특검에서 나오는 보도 막 샤넬백 이건 사실 이제 그만해도 되거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도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김건희가 한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봐요. 비교적. 샤넬백 받은 정도가 너무나 국고를 많이 손해 보게 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민주주의를 다 후퇴시키고 이런 건 큰 문제잖아. 그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왜 샤넬백이 명태균 게이트가 밀립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저는. 검사들은 일단 그 기소까지 그리고 특히 구속 기소까지가 자기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이든 간에 일단 어떤 사람을 구속시켰다 하면 성공인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샤넬백 같은 거는 구속을 할 때 직방인 거죠. 효과가.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예. 언론 생리들이 플레이, 그렇습니다. 언론 플레이로 치고 그렇죠. 언론으로 또 목걸이 뭐 이런 거. 목걸이. 아 근데 사실 양평을 해야지 원희룡 맞아. 같은 자들도 이 정권에 부역하면서 정말 중범죄자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전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이제 호도를 해버리면 출마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방선거에. 쳐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예. 네. 계속 얘기를 해요. 네. 선수들이 바뀐다. 그러면 이제 특검도 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할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신뢰 있는
언론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네. 언론 영향을 받으라도 이게 좀 바뀐다. 순번이. 본인은 종편에서 매일 김현지 얘기만 하고 나한테는 왜 맨날 이런 거만 맡겨요? 이제 또 레벨이 다르니까.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기억들 많이 하실 텐데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나서 몇 건의 이제 그 문정부 청와대 라인을 겨냥한 수사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경제 라인을 겨냥한 수사로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 부동산 가격을 예. 낮추려고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완전히 뭐 진짜 허황된 얘기죠. 예, 사실은 그렇게 그 검찰도 이거를 기소해 놓고 재판 가서 지금 공소장도 막 변경하고 또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기관을 감사원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직원들을 압박을 넣은 유병호가 거예요. 사무총장으로 오고 나서 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네. 그 부동산원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한 녹취가 재판에서 공개된 적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 우리가 청와대 불기 전까지는 절대 안 끝난다. 쟤들이 원하는 건 어차피 윗선이다. 요런 이제 수사인데 요 수사를 한 검사들이 4명이나 와 있습니다. 그 특검의 수사 2팀장인 송봉준 부장검사 그리고 장현구, 박현, 박상준 검사는 8팀인데 지금 이 팀이 이제 맡고 있는 게 그 집사 게이트입니다. 집사 게이트를 김혜성. 열심히, 예, 수사하고 있는 팀인데요. 하여튼 이렇다는 거고 뭐 이분들이 수사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뭐 그다음에, 이분들은 뭐 예. 지금 집사 게이트를 수사한다고 하면 네. 뭐 굳이 본인들이 불편할 지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 수사랑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요거는 예. 그나마 괜찮네. 예. 화이팅! 그래, 내 이런 건데 어쩔 수 없어. 현실적으로 나도 덮을 건 덮고 가야 돼. 화이팅! 이건 충돌이 일어나는 건 없으니까. 그래, 화이팅! 오케이. 자, 오케이. 그리고 진짜 이제 나도 어렵다. 그 역시 문재인 정부 수사한 사건 중에 안보 라인을 또 타겟팅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거는 뭐 완전히 예. 가짜라고 다 드러나 버렸죠.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 두 예. 가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4명 와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 그 명태균 사건 수사했던 검사 겹치는데 인훈 검사랑 이눈, 조도준, 이강우, 김하연, 조도준 검사. 예, 서해 공무원 관련해서는 이눈과 조도준. 그렇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예. 이강우와 김하연. 서해 공무원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지금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지금 났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조도준 검사는 우리 봉지욱 기자랑 깊은 인연이 있는 검사입니다. 네. 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아. 그 사건에서 우리 어. 봉지욱 기자를 담당했던 조도준 검사가요? 예, 검사입니다. 제가 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나름대로 컴퓨터공학과 나와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검찰에 그러니까 각종 대형 수사에 다 불려가요, 저분은. 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도 갔다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왔다가 이제 그렇게 불려갔는데 똑똑한 건 알겠지만 예, 상관이 부당한 명령, 불법 수사를 명령하면 그거 거부하거나 네. 안 그러면 옷을 벗어야죠. 그게 맞아. 만약 부당 그게 이제 정의로움이란 걸 텐데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수사, 함영수사하면 그거 잘해. 어우 잘하네. 이재명 정권 바뀌었어. 그럼 이재명 정권에 맞춰갖고 또 수사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요직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청이 해체가 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좀 씁쓸하다. 계속 다루면 다룰수록 씁쓸하다. 자, 그리고요. 네. 좀 씁쓸하다.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코인왕 김남국. 예. 이거 무죄 났습니다. 예, 이거 무죄 끝난 났어요. 사건입니다. 무죄 대법원까지 났습니다. 무죄가 대법원 났어요. 무죄가 나서 끝난 거야 완전히. 예. 대법원 무죄가 났다고. 코인왕 김남국 아닙니다. 코인 거지 김남국. 실제입니다. 지금 완전 다 날렸어요. 예. 무죄 났고. 근데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해서 돈을 벌었다 치더라도 문제 없죠. 그게 죄는 아닌데. 이준석은 코인에서 돈 벌었다고 하면 능력자. 예. 김남국이 코인에서 돈 벌었다고 하면 이 새끼는 수사. 이건 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이제 돈 번 게 죄는 아니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너 코인 신고 왜 안 했냐? 이거는 그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게 업무방해라고 건 거예요. 당연히 이제 법원에서 그 대상이 아니잖아 해서 무죄가 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역시 김건희 특검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이제 박윤상 검사. 박윤상 당시 남부지검 형사 6부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잘 모르시지만 신영대 의원 사건도 있죠. 신영대 의원 사건도 뭐 신영대 의원 지금 억울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직
이제 본인에 대해서는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신영대 의원만 기소를 한 게 아니라 선거 사무장을 기소를 했어요. 선거 사무장이 유죄가 나면 당선이 그렇죠. 취소가 되니까. 그런데 선거 사무장이 기소된 행위가 선거 사무장이 되기 전의 일을 기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신영대 의원이 굉장히 지금 정치수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사건의 출발도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털다가 나온 거예요. 태양광 사업 한번 털어보려고 역시 감사원이 동떠서 감사원이 먼저 한번 하고 검찰에 넘겼던 사건. 지금도 이게 먹힌다니까 봐봐. 지금도 댓글에 네. 김남국은 국회에서 코인 거래했는데 그거를 너네가 또 감사. 그거랑 같은 얘기입니까? 그거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죠. 김남국을 매일 씹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악의적인 수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좀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가 되게 이상하게 이력을 찾다가 이상한 게 통영지청 검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검에 예, 네. 특검 40명인데 네. 통영지청에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3명이나 있어요. 근데 통영지청에 검사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작네. 예. 이 사람들은 뭘까 궁금한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한 사건을 봤다.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 초반에 극초반에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파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유치한 부지회장이 이제 옥새 투쟁하고 막 그랬었죠.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우리 불법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사건 수사를 통영지청에서 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통영지청이 정말 수사를 세게 해서 22명 기소하고 그 하청노조의 지회장이죠. 그 김영수 지회장인데 이분한테는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 수사했던 통영지청 검사가 3명이 와 있다. 예. 근데 이때 명태균이 뭐 시찰하고 그랬다는 맞아요. 내용도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명태균이 이제 대우조선 해양 가가지고 관계자 만나서 뭐 이런 얘기 들었고 그리고 근데 통영지청이 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잘 안 알려진 사건인데 박종우 거제시장 사건이에요. 그 대우조선 해양 하청노조 하고 나서 한 사건인데 이거는 거꾸로 봐주기 수사예요. 그건 봐주기요. 예, 박종우 거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그 사무실에 돈을 보냈는데 검찰이 이상하게 돈 보낸 사람만 심부름한 사람만 기소를 하고 박종우 시장은 기소를 안 해요.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이제 고발을 한 건데 네. 선관위에서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니까 네. 법원이 검찰에 야 박종우 시장도 기소해. 네. 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줘요. 기소를 했죠. 그 결과는 당선 무효이 나왔습니다. 그 이분이 당선 무효가 됐어요. 근데 통영지청이 애초에 이분을 쏙 빼고 기소한 거죠. 야, 그럼 굉장히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네. 예. 그러니까 이건 법원도 인정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인데 하필 이런 사건을 한 통영지청에서 3분이나 와 있다. 희한해.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골라갖고 넣은 것 같아. 예. 사실 저는 좀 엊그제도 우리 되게 유명하게 쿠팡의 눈물의 검사 예. 그런 정의로운 검사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못하게 한 엄희준 검사 네, 옛날에 또 한명숙 사건에서 맞습니다. 위증교사했던 분이잖아요. 예. 참 슬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재밌는 이력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사건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갔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동영상까지 나왔는데 검찰이 이걸 덮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과거사 진상위에서 했잖아요. 네. 이 검사는 그때 과거사 진상위에 들어갔던 검사인데 김학의 씨가 불법으로 출금을 하려고 했잖아요. 불법이 아니라 예. 출국을 하려고 도피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진상조사한테는 알고 어찌어찌해서 막았죠. 출국 금지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검사들이 이거를 되치기를 합니다. 그 출국 금지의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네. 다 그래서 무죄 이제, 나왔죠. 예. 수사를 받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차규근 당시 지금은 의원이지만 당시 법무부 출입본부장 이규현 검사 이광철 비서관 다 기소됐다가 무죄 나왔는데 다 무죄 나왔습니다. 이 재판에 나가서 자신은 당시에 절대로 김학의를 출국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절차는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법정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한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다. 라고 한 검사 누구예요? 최준한 검사라는 분도 최준한. 예 특검에 와 계십니다. 예.
이거 뭐 골랐네. 오히려 이렇게 예. 꾸리기도 어렵겠다. 그러네. 통영까지 가서 불러올 정도인데. 아니 통영에 검사 10명인데 네. 3명이면 30%를 그 이상하죠. 그거 좀 이상해요. 작은 발이도 아니고 불러오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근데 저는 지금 뭐 유머하신 거예요? 유머. 여유가 넘치시네. 아 저는 진짜 지금 솔직히 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해 주려고 한 거야. 근데 저는 다 문제지만 아까 남부지검 출신 요 3명. 거기가 주도적으로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관복권 띠지 관련해서 수사관들이 원래 다 제거해 비옵시였더라 하고 한 게 9월 5일. 그리고 입장문 나온 게 검사들 입장문 나온 게 9월 30일. 최재현이도 그 전에 이렇게 다 했었고. 예. 이게 그냥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특검에서 몇몇 검사들을 파견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 팀 검사들이 그렇다고 하네요. 해제를 예, 돌려보낸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하는 거야? 쟤는 어디로 중요한 시기에 배가 너무 뭐야 저 배가 배불뚝이 저거. 예. 잘 싸워야지. 예. 네, 파이팅! 알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네. 정리를 할까 하는데 봉지욱 기자는 근데 왜 오신 거예요? 왜 나 안 온다고 하는데 아니 어제 근데 너무 피해를 봐가지고 더 빼라고 해서 구독자 피해 보고 그거 항명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건데요. 제가 이제 어제는 뭐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보 기자가 일타하고 대장동 관련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또 보도를 맞습니다.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재판에서 지난달 9월 19일 재판에서 엄청난 증언이 나왔는데 대다수의 언론이 안 썼어요. 어떤 증언? 이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재판을 들어가지 않아서 몰랐는데 어제 우연히 그 어디 뉴스공장 출연 갔다가 빨간 아재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빨간 아재님이 얘기하기를 9월 19일 공판 남욱 증언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욱이 무슨 말을 했는지 법원에서 작성한 증언 녹취서를 구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건 증언 녹취서는 이게 증거 기록이 증거입니다. 증거 그 판결을 할 때 쓰는.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처음 수사한 게 2021년 10월부터잖아요. 지금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검찰이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재명을 위해서 천화동은 1호 그분은 이재명이야 사실상. 이재명에 대해서 뇌물을 약속했어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한테까지 돈이 간 건 못 밝혔지만 측근인 정진상과 김용현은 돈이 갔어. 정치 자금도 가서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도 썼고 2021년 대선 경선 자금으로도 썼어라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남욱이 근데 9월 19일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초의 남욱이 2021년 10월에 JTBC와 미국 공항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모든 언론사가 다 갔는데 당시 JTBC 저희 정종문 기자가 공항에 앉아갖고 인터뷰를 하고 같이 입국을 해요. 비행기를 타고. 근데 그때 한 말이 기억나죠? CR. CR도 안 먹힌다. CR. 그 얘기 맞아. 이재명이는 CR도 안 먹힌다. 맞아. 내가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 이재명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CR도 안 먹혀요. 요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 근데 남욱이 윤석열이 당선되고 입장을 바꿨잖아요. 2022년 12월 재판에서 이거 CR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맞는데 그 밑에까지 해갖고 다 먹힌 거예요. CR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했다고? CR이 어떻게 됐다고? 정진상, 김용 등등 해서 다 돈이 가서 이재명까지는 내가 본 적 없고 하는데 그건 맞는데 밑에는 CR이 먹혔다. 밑에까지는 다 CR이 먹혔다라고요. 정진상 그러니까 김용을 그래서 이제 검찰이 기소했잖아요. 네. 근데 9월 19일 재판에 뭐라고 했냐면 일단 그 제가 1번 녹취서 1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야? 깜짝 놀랐어 이거 보고 나서. 이거는 깜짝 놀랐어. 정진상의 변호인이 9월 19일 재판에서 JTBC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그때 CR 인터뷰 한 적 있죠. 그러니까 근데 CR도 안 먹힌다는 게 무슨 뜻이었나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다. 녹취록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무수한 요청과 요구를 하셨지만 이재명 시장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진행하셨으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요 얘기를 들으면 뭡니까? 다시 바꾼 거지. CR도 안 먹히는 거지. 아무것도 우리가 로비를 했는데 안 먹혔다는 얘기죠.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물어봐. 요게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남욱 변호사인 거죠. 그렇죠. 남욱이 맞아. 윤석열 정권 때 뒤집었던 걸 다시 뒤집어서 원점이 된 거예요. 지금. 원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 녹취서를 보시면
증인은 남욱 장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큰 불만은 없었나요로 물어보니까 많았습니다라고.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왁구를 짜놓고 검사가 왁구를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진술을 강요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기재하고 조서도 고치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실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지난달에. 이건 뭐예요? 조작 수사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 세 번째 이제 유동규한테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이제 공소 사실은 뭐냐면 돈이 직접으로는 못 가고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을 주고 유동규가 그 돈을 정진상과 김용에게 배달했다는 게 이제 검찰 공소 사실인데 네. 변호인이 이제 물어본 거죠. 유동규가 당신에게 증인에게 받은 돈을 김용과 정진상에게 줬다는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은 건가요?라고 하니까 수사 과정에서 검사님들한테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네. 검사에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작이죠. 자기는 이게 정진상 김용한테 갔다고 얘기 다 해놨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2013년 14년 당시에 경험하거나 들은 게 아니고 네. 조사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내가 기억하는 건지 검사가 얘기한 건지 헷갈려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네. 지금 현재 입장은 정진상하고 김용한테 돈 갔다는 거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 너무 놀랐어요. 이거? 놀랐어요. 이 매불쇼가 한참 전에 다뤘는데. 아, 그랬어? 이 내용을 안 보니까. 근데 어쨌든 뭐야? 내가 이거 아니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남욱이가 중요하게 이렇게 다뤘는데. 근데- 남욱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은 결국은 다 거짓이라는 근데 거잖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이재명 CR 발언 그거 남욱한테 물은 거 있죠. 네. 기자들이 법조 기자단이 음. 매체가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그 재판에서 있던 말을 워드로 쳐요. 음. 그러니까 모든 기자가 재판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네. 기자단이 그걸 공유합니다. 음. 그 워딩에서 이 부분만 빠졌어요. 전 이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보도를 안 와, 한다는 진짜? 거지. 남욱이 이재명 CR 그거는 실제 맞는 얘기다. 안 먹혔다라고 지금 했죠. 네. 지난달에. 기자단 워딩 풀 워딩에 없어요 그게. 그게 없어? 네. 그래서 제가 녹취서를 받아본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인데. 그건 진짜 진짜 일부러 뺀 거지. 그 일부러 뺐네. 그게 정말 그것도 중간에 빠진 게 아니고 중간중간 쉬잖아요. 10분 20분씩. 4시 10분까지 쉬고 4시 10분에 처음 시작할 때 정진상 변호인이 물어본 거예요. 그게 없어요. 처음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날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김용과 정진상에게 돈 줬다는. 왜냐하면 김용과 정진상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구속됐다가 지금 구속 상태잖아요. 네. 남욱이 뭐라고 하면 수사 과정에서 검사님들한테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이게 한 10번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제 정진상하고 김용한테 돈 줬던 사람은 딱 한 사람 남았죠. 유동규. 맞아요. 남욱은 정진상 김용을 만난 적도 없어요. 돈을 준 적도 없겠죠. 유동규한테 다 준 거예요. 네. 유동규는 그 돈을 당연히 배달을 했다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범죄를 큰일 했죠. 나.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처음 들어요? 아, 이 얘기? 네. 아,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매불쇼가 했잖아요. 보진 않아요, 어쨌든. 그 혹시 그때 그 김용 부원장 나올 때 같이 나오지 같이 않았어요? 나왔어요. 그때 했잖아. 그랬어? 기억은 안 나요. 이러니까 그때 이게 얘기했어? 얘네들이 맨날 장난쳐도 돼. 그러니까. 보세요. 대장동 재판이 그 난리가 났던 재판에 지금 기자 2명 들어간대요. 아이고. 워딩을 치는데 또 빼먹어. 아이고. 그럼 안 들어간 애들은 그 기자단에서 그렇지. 제공한 그거 보고 기사를 그것만 쓰는데 보면 어쩔 수 없는 기사를 쓸 거고. 수밖에 없지. 근데 검사님한테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기사가 거의 없어요. 심각합니다 진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재판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대장동 사건 이거 수사 4년 동안 누가 이렇게 했지라고 보면 이 검사들도 아까 그 검사들은 겹쳐요. 겹쳐요? 네. 돌고 돌아요 거기서 큰 사건 하는 검사들은. 이 소위 말하는 대장동은 한번 정리해야 돼. 진짜. 소위 말하는 맞아. 특수부 검사들은 돌고 돌아요. 그 정리해야 돼. 왜냐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장난질로. 그거는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그 검사들은. 그리고 아까 저를 수사할 때 검찰이 공소 사실을 어떻게 구성해냈냐면 남욱이 이재명 CR 인터뷰를 JTBC랑 한 거는 김만배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검찰이. 김만배의 지시를 받은 남욱이 JTBC랑 허위 인터뷰를 한 거다. 이재명이 죄가 없는 것처럼 네가 가짜로 해. 그리고 남욱이 실행한 거다. 이게 기자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의 공소 사실의 토대예요. 지금 남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예 그냥 끝나네. 허위 인터뷰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또 사건의 남욱은 그런 식으로 다 진술해놓고 저희 가서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진실하게 얘기한 겁니다. CR도 진짜 안 먹혔습니다라고 얘기. 그게 문제네. 그 재판이 지금 그러니까 되고 있잖아요. 재판이.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제 재판과도 연결이 돼요. 아 그러네. 기획 인터뷰 허위 인터뷰라고 했는데 지금 아니 그거 아니고 진실된 얘기였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에선 이렇게 조작하고
다른 사건에서 또 다르게 조작하다 보니까 자기들 논리 안에서도 모순이 생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야 이제 제가 재판 받고 하니까 잘 알지만 대다수의 기자들은 모르죠. 이런 모르죠. 것들은. 모르긴 네. 하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씁쓸하고 힘들다. 이 그러니까. 갈 길이 너무 먼데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요. 어려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검을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참 자기가 했던 일을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좀 납득이 안 되네. 최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 기대야 될지 네. 와 이거 정말 진짜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좀. 네. 그냥 체육만 기대하면 돼요. 체육이가 다 알아서 해줘. 뭘 내가 욕을 지금 다 먹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특검을 그렇게 흔드냐고 난리예요 아니 나보고. 흔드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해 줘야 돼요. 아니 난리야 지금 왜 특검 흔드냐고 아니면 아니, 네가 그건 가서 수사하라고 난립니다 지금 나한테. 아휴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최진봉 교수님, 시민보 기자님, 봉지욱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